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4a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할 거예요. 자, 이 넓이를 보니까 넓이가 얼마다? 이거 49입니다. 넓이가 이거 49이니까 정사각형이에요. 77, 49죠? 여기 77에 49니까요. 요 한 변의 길이 얼마나? 아까 7, 이것도 7인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A가 A, 4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C점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구하면 되죠. 자, A점의 X좌표를 뭐가 잡았으니까 A점의 X좌표를 스몰 A가 잡았고요. A점의 Y좌표를 뭐가 잡았냐면 이거를 4A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점의 X좌표는 보니까 A점의 X좌표가 얼마만큼? 7만큼 5인 중간점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A 플러스 7이 될 거고. 자, C점의 Y좌표는 왜 보니까 A의 Y좌표가 얼마만큼? 7만큼 작으니까 이 Y좌표 구하면 얼마나? 4A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아, C점의 Y좌표 구했어요. C점의 X좌표는 얼마고요? A 플러스 7이고 Y좌표는 4a 마이너스 7입니다. 요 점이 요점의 좌표가 어딜 만족하니까 y는 2분의 1입니다. 이것을 만족함으로 자 x좌표 y좌표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7 값은요 2분의 1 곱하기 x좌표 a 플러스 7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방정식 풀입니다. 양변에 2 곱해주면 8a 마이너스 14는 a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2항하면 7a 되고 2항에서 21. a 값은 얼마 되겠다? a 값은 3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자, D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 요구하는 거였죠. D점의 좌표를 구하면 D는 좌표가 얼마였냐면 자, D점의 좌표 볼까요? D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7이네요. D점의 Y좌표는 4이었습니다. 따라서 D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a가 3이므로 얼마나? 10, a가 3이니까 12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딱 함수가 그래프나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렵진 않죠. 함수의 정의를 위해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자, 이 함수는 나중에 우리가 요거는 정말 간단한 1차 함수였지만 나중에 함수가 어려워져서 고참수가 된다더라도요 문제풀이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수의 정의 이용하고요 함수의 좌표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렇죠?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려가면 돼요. 수학과 공부 신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문제고 오늘 아무래도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대학교 반영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도 문제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끝낼 테니까 일단은 이거는 문제를 풀고 갈게요. 풀고 가는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애들이 모의사를 많이 치거든요. 많이 치는데 고1 때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모의사를 많이 치는데 주최하는 기관이 달라요. 서울시 교육청도 있을 거고 인천 교육청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수능에 반영이 되는 모의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숙제와 구문제만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대수능이거든요. 대수능. 그 다음에 그 해에 6월달에 나온 이 모의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의 숙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마찬가지로 출제된 문제가 교육과정 평가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치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1, 2학년은 사실 없고요. 고3이 됐을 때 6월과 9월에 치는 두 개의 모의고사만 수능에 출제가 되게 되고 있어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1, 2학년 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3이 돼서 6월이 9월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6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사실 더 있는데 밑에 대표해드릴게요. 이 문제랑 사실 하나 더 있었거든요. 9월에 출제된 문제랑 똑같은 문제. 그래서 6월과 9월에 출제된 문제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수능까지는 그 문제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능에 대해서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많을까봐 하는 말인데 절대로 수능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6월과 9월에 이미 어느 정도 예제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는 문제들이 나와서 수능은 일거리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문제 볼게요. 이거 6월달 같은 거. 오른쪽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0의 개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부모님?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점이 A 시작해요. 자, A, B, C가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행렬을 공부하는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렬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인접행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말이 어려워 보이죠, 그죠?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꼭지점이 3개가 있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A, B, C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옆에도 A, B, C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을 채우는 요소는 뭐냐면 무조건 1 아니면 0이거든요. 1 아니면 0. 근데 어디에 1을 적고 어디에 0을 적을 거냐면 A와 A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한 번만에 A에서 A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1을 적고 만약에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0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A에서 A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에서 P로 가는 방법도 없고 C에서 C로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와 C, 그러니까 A에서 C가 맞바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죠. BC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는 B에서 A로 가는 길은 당연히 있죠. 1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C에서 A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대칭입니다. 대각선에 대해서.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차수라고 말하는 부분이 차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각 꼭지점에서 연결된 성분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A의 차수는 얼마냐?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B의 차수는 2가 될 거고 C의 차수는 1이 되는데 우리가 이 행렬에서 이 차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니까 한 개 있죠. 한 개. 차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1, 2,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차수가 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으니까 차수가 1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이 행렬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은 하나, 둘, 셋, 1이 4개였으니까 4가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랑 대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분의 변의 총 개수는 분명히 2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 행렬에서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한쪽 부분에 있는 1을 다 더하면 성분의 개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합을 그러니까 1을 전체 나를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눠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행렬에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가 전부 다 2013학년도 전부 다 13학년도에 처음 출제됐거든요. 수능에서 이해 다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6번 오른쪽 그래프와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이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0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0의 개수.
자, 요거를 표면적으로 확인하는 학생은 0이라는 얘기는 연결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 점 연결되지 않은 점이 이거랑 이거니까 0이 3개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겠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이 뭐냐? 시작부터 뭐였습니까? 꼭지점의 개수였죠.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여섯 개, 여섯 개. 그 말은 여기 행렬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A, B, C, D, E, F 정도. 여기도 A, B, C, D, E, F 정도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숫자가 원래 몇 개 들어가야 되는 정상입니까? 36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됐죠? 6개, 6개니까. 그 중에서 근데 바로 문제 풀게요. 이 변이 몇 개죠?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실제로 1이 몇 개가 있을까요? 6개, 6개. 변이 몇 개라는 얘기는 1이 16개라는 얘기죠. 0은 몇 개일까 그러면? 전체에 26칸이 있는데 1이 16개라는 얘기는 여기 몇 개가 있을까요? 20개. 20개 다른 거예요. 알겠죠?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어디 갔지? 무려 3점이에요. 3점. 수학은 2점짜리가 3문제가 숙제가 되고 3점짜리가 14문제, 4점짜리가 12문제가 숙제가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배점이 커요. 문제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가 간단한 문제, 요거 하나가 3점이에요. 3점.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식을 알고 계세요. 대학 입시, 즉 이제 수능을 쳐서 대학을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점이라고 적혀있는 이 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원점수라고 하는 점수인데 대학 입시에서는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냐면 표준 점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해, 요 문제가 출제된 해 제가 알기로는 1등급 컷이 아마 88점이었거든요. 수학 나열이 보시나요? 근데 요게 원점수예요. 원점수. 원점수고 대학 입시에서 실제로 이 88점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반영했냐면 139점으로 바꿔서 변형시켜서 실제로 반영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 자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받은 원점수에 비교해 봤을 때 표준 점수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목 비교는 아닌데 만약에 그래서 영어가 똑같이 원점수가 88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실제로 대학 들어갈 때 쓰는 점수는 수학이 139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영어 같은 경우는 한 120점 정도 쓰거든요. 120점. 그러니까 똑같은 88점이지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거거든요. 자, 오른쪽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다시 말해서 행렬을 그렸을 때 1이 몇 개 있는지 구해내라는 얘기죠. 답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얘랑 변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답은 얼마입니까? 10. 이게 답이에요. 수능 문제인데 이게 수능이 실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6월에 나왔고, 그리고 잠깐만 이거 좀 줄게요. 이게 9월에도 나왔거든요. 9월에는 행렬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0, 1, 1, 1, 1, 그 다음에 1, 0, 1, 1, 1, 1, 1, 0, 1, 0, 1, 1, 0. 자, 이게 같은 해 9월에 나온 문제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래프의 꼭지점의 개수를 A 꼭지점, 그 다음에 변의 개수를 B라고 하자.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게 9월달에 나온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꼭지점이 원래 몇 개였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꼭지점 정했을 때 A, B, C, D라고 우리 적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지금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얘기죠. 5예요, 5. 그 다음에 변의 개수는 쉽게 말해서 요것만
찾아봐도 되겠죠, 그죠? 전체에서 여기서 1 나누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구나. 답은 14. 이게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나왔고 이게 9월에 나왔고 수능이 이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문제예요. 이 정도로 똑같이 나옵니다. 수능이. 너무 수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떠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머님들이 순진하셔가지고 자꾸 속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저는 대한민국 좋아하고 똑같은 이제 국민인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교육부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 뽑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시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요즘에 뭐 인천 자체가 좀 확률이 낮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시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속아요, 자꾸. 교육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수시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는 숫자 자체도 점점 수시가 커지고 있고 퍼센트가 수능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시라는 건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의 힘이고 수능은 사교육의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교육을 잡겠다,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수시를 많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허수입니다. 허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신을 반영할 때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전형이 있거든요. 내신으로 애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신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를 75%를 주고 플러스 서류 전형, 서류에다가 25%를 준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학생부가 낮구나, 그런 비율이. 그러면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애를 갖다를 해서 내신만 잘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목 반영들이고 실질 반영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학생부가 75%라는 얘기죠. 학생부에 배정된 점수가 750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알고 계세요, 이것도. 실제로 내신을 반영을 할 때 내신 점수는 무조건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기본 점수가 얼마냐면 650점이에요. 다 이렇습니다. 말은 750점이라고 했지만 기본 점수가 650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교 꼴찌를 해도 650점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눈가리가 엉하게 됐죠, 이거. 많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류 전형이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그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빵점부터 250점까지거든요. 오히려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본이 65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학교 중에서 가장 심한 학교는 내신 점수 만점에 60으로 줬었는데 그 중에 기본 점수가 59점까지 주는 학교를 봤거든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내신은 거의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발표를 하냐? 정부에서 미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나중에 정시로 넘어가면 말이 더 심해지거든요. 정시로 넘어가면은 전국에 한 약간 200개 있거든요, 200개?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시로 넘어갔을 때 수능을 50% 이상 반영하는 학교가 180개 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일수록 수능이 거의 100%고 80%까지 수능을 반영하거든요. 나머지 20%가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넘어가면. 그 상태에서 요걸 환산해서 정시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점수로 바꾼다 그랬죠. 수능은 또 점수가 커지거든요. 수능 자체가. 거기다가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 내신이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1, 2, 3, 4등 넘어갈 때마다 결국 정시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계산해봤거든요. 거의 딱 1점씩. 자, 1점. 내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1등급과 4등급이 나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내신에서 차이가 나는 게 3점이에요. 3점. 3점. 방금 얘기 몇 점이었죠 이게? 이게 3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표준 점수로 바꿔버리면 이게 3점이 아니거든요. 훨씬 큰 점수가 되거든요. 한 4, 5점까지 가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내신 3등급 정도 차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맞추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학교 시험 당연히 중요한데 그 학교 시험에만 매달려갖고 너 왜 점수가 10점이 떨어졌냐 그것도 뭐 포기해라 대학하지 마.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하게 돼가지고 중간에 수학 공부를 쉬었어. 수학 공부를 한 달이라도 쉬게 되는 순간 끝이에요. 끝.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시험이지만 너무 벽에 인하지 말고 나중에 수능까지 무조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수능까지 진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선생님들 나와주시고 노출이랑 같이 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조금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보실 거. 네, 안녕하십니까. 홍범중입니다. 예. 선생님 넘기면 그냥 드리세요. 불을 좀 꺼드릴게요. 꽉 차면 이거 글 쓸 때가 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바탕을 해주지 못하네요. 배율 고기 배율 고기 배율 본 그 정도면 일본으로 코너를 잡고 당기면 되잖아요. 쓰시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없어졌구나.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문제를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나 아니면 뭐 내신 제가 시험지 받은 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국어의 그 과목별 특성상 작품 하나 분석하는데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완전히 하나 애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1시간 동안 이렇게 분량을 배분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가지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개념을 이해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사진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그 개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과연 왜 국어에 있어 개념 설명이 중요하느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 부분이 문학 부분으로 나뉘는데,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설과 시로 나뉩니다. 근데 뭐 어머님들께서도 만약에 아이들의 시험지를 봤다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문학 부분에서 어디를 어려워합니까? 예, 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개념어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난 그전에는 항상 소설 같은 걸 봤을 때는 사전만을 보고서 어떻게 내가 이 단어를 알면 사전만 찾아보면 그 단어랑 매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시라는 애는 비유법도 쓰이고 상징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도대체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 문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른들 아시다시피 시가 지문이 2개가 나오고 또 배점이 큰 거 3점짜리가 항상 그 안에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했다가는 등급이 확 낮아지게 되죠. 저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러니까 저번 수능 같은 경우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했던 게, 문제 하나만 틀리면 2등급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포기했던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대학을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는 난도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최악의 결과긴 한데, 한 부분, 이 한 파트만 포기를 해도 국어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모든 걸 다 해야만 하고, 저는 그러면 이 어렵다라고 하는 시를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푸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한테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분석하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너무 무리죠. 어머님들 지금 배고프시고 하실 텐데 저도 그거 알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를 보면 항상 이것만 묻습니다. 전혀 벗어나지가 않는 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부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시적 화자는 누구며 그 정서는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그냥 제가 친구들한테 이건 사전적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외워라. 일단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상을 전개하는 존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딱 보시면 시상은 무엇이며, 뭐 전개라고 한다면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이거까지는 넘어간다라고 해도 일단은 시상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상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정서, 감정, 생각, 그리고 느낌입니다. 자,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외웠다라고 해가지고 국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암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안 되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왜 시냐, 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정서부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문제로도 헛다리 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은 읽었는데 도대체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라고 한다면 일단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시적 화자를 찾아라. 그리고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주목을 해라. 세 번째는 정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제가 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 설명을 해줬다는 게 전제로 깔리게 되는 거죠. 자, 아까도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 사진을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의 작가는 케빈 카터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사진 작가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제목은 독수리와 소녀입니다. 일단 이 시에서는 어머니 혹시 제재가 뭔지 아십니까?
제재라고 하는 거. 예, 글의 재료는 사실 소재인데요. 예. 제재라는 것은 제가 딱히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도 항상 국어 시간에는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자, 제재라고 한다면 일단 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소재 중에서 가장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제가 얘기를 해주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요거 말은 쉬운데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 시를 접한다. 제재라는 개념을 처음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이 없으신데 어려서 실제로 대부분 10중 8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내가 찾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 찾고서 소재만 계속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죠.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자. 이거를 목표 아니면 주제라고 해보자. 자, 설명을 해보면 그 김치찌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예, 김치가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죽을 좋아해서 죽을 많이 넣습니다. 파도 들어가겠고 마늘도 들어가겠고 당연히 돼지고기도 들어가겠고 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는 무엇일까요? 예, 이건 전체가 재료이기 때문에 소재입니다. 예, 현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소재입니다. 이게 이 제재를 얘기했을 때 소재, 글감이 되는 거. 자, 이거 전체가 소재인데 그러면 과연 김치찌개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재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서 아, 나는 그럼 김치만 찾으면 되겠구나. 모든 작품을 접할 때 김치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좀 자신감을 갖고서 일단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봤을 때, 시를 봤을 때 재료라고 한다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제목을 봐야 되는가? 독수리와 소녀는 뭘까요? 이 사진이라는 전체 작품이 있어가지고 독수리와 소녀는 소재일까요? 얘네도 소재죠? 풀. 땅은 소재 아닌가요? 얘네도 소재죠. 이 뒤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뭐 둔턱 같은 것도 당연히 소재가 되죠.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와 소녀는 이게 바로 제재가 되는 거죠. 얘네가 제재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제재를 찾아야 되느냐? 여기다 써놨죠.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재를 바라보다 보면 주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제재를 찾았습니다. 독수리와 소녀라고 하는. 시적화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시적화자는 일단은 누가 될까요? 여기서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되겠죠. 바라보는 거니까요. 뭐 여기서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사체라고 하고 뭐 예술 같은 거 같은 경우 오브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피사체 두명 같은 경우 얘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시적화자가 되는 거죠. 시적화자는 일단 우리는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사진 작가, 케빈 카트라고 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감정을 느낄까? 라고 한다면 그걸 앞서기 전에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 독수리는 뭐 아프리카 뭐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니까 예, 항상 친근하죠? 대머리 독수리. 살아있는 건 안 먹고 시체만 먹는다. 그럼 이 소녀는 지금 살아있는 거겠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독수리는 시체만 먹는다. 그리고 얘는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소녀가 죽기. 자, 이 소녀는 죽어가고 있다. 자, 이 상황 두 개입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자, 시적화자 우리가 일단 찾았고 그리고 이 상황은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고 있는 정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자, 상황은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소녀가 죽어가는 걸 기다리는 새라고 했을 때
어떤 거, 무슨 감정이 일어나죠? 네, 안타까움. 아니면 뭐, 비극적, 슬픔. 이거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요것만 내가 먼저 파악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고서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자기가 이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헛다리 짚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 이것만 좀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 자, 안타까움, 비극, 슬픔 같은 경우에는 정서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상황이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시적 화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찾은 거죠. 제목을 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시에 있어서 제목을 봐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목부터 보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제목에는 제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갖고 온 시가 하나가 있는데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는데 사실 이 굉장히 짧은 글을 갖고서 우리는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죠. 이게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거 책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죠. 사실상. 근데 시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책 한 권이라고 하면 찢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책 한 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뭉치는 거죠. 그럼 한 글자라도 뺄 게 있을까요? 한 글자도 뺄 게 없습니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목을 안 보고서 나는 제목은 상관없다. 그거 그냥 넘어갈 거다. 라고 하고서 넘어가는 친구들은 제재를 못 잡고서 그 작품 안에서 이거 누구야? 누구 얘기야? 라고 미로에 빠지는